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봉투는 3주 동안 책상 위에 놓여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다. 우아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띄었다. 지은 씨에게 가장 희망이 필요할 때 열어보세요. 그저 감사한 손님의 선물쯤으로 생각했던 그녀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봉투를 찢어 열자 낡은 노쇠 열쇠와 함께 접힌 편지가 떨어졌다. 편지를 펼치자마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사랑하는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이미 절망의 끝에 서 있을 거야. 나도 그 감정을 잘 알아. 60년 동안 그걸 안고 살았으니까.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내 증조 할머니야.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을 배신한 죄인이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 쌓인 반역의 증거, 그리고 지은이 평생 억눌러온 상처를 파헤치는 칼날이었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3주 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정비소에서였다. 지은의 가게, 민호 자동차는 2대를 겨우 올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아버지 민호가 평생을 바쳐 세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빚더미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렌트비 3개월 밀린 상태, 장비 대출도 2개월째 체납. 부품 공급업자는 현금 결제만 요구했고 지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지은은 이 가게를 물려받아 지키려 애썼다. 민호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정직한 수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대형 체인점과 딜러숍이 등장하면서 그런 정직함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동네는 변했다. 젊은 전문직들이 유입되며 고급 차량이 늘었고 그들은 컴퓨터 진단 장비를 요구했다. 지은이 살리지 못할 만큼 비싼 장비였다. 노인 고객들은 늙어가고 그 자녀들은 교회의 번듯한 센터로 차를 몰고 갔다. 지은은 실력자였다. 엔진 소리만 듣고 고장을 진단하고 변속기를 눈 감고 재조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세를 낼 돈이 없으면 소용없었다. 그 화요일 아침, 지은은 노부인 김 씨의 오래된 현대 엑셀 아래에 누워 엔진이 거칠게 돌아가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이 덜컹거리고 워터펌프가 망가진 듯한 삐그덕 소리. 손을 닦고 나가보니 가게 앞에 멈춘 차가 보였다. 1980년대 벤츠 디젤 세단, 완벽하게 관리된 차였다. 원래 페인트가 빛나고 크롬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다. 하지만 후드 아래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은발을 단정히 빗은 크림색 울 코트를 입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치는 여성. 그녀는 이 거친 동네에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호화로운 저택에서 길을 잃은 귀부인처럼.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불안이 역력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차에 문제가 있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파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고 지은은 순간 할머니를 떠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작고 검은 피부였지만 이 여인은 키가 크고 창백했다. 그런데도 위기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가 닮아 있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차가 과열된 것 같아. 친구를 만나러 가다 갑자기 증기가 솟아올랐어. 내 간판을 보고 여기 멈췄지. 지은이 후드를 열어보니 워터펌프가 완전히 고장나고 벨트가 찢어져 있었다. 이 모델의 흔한 문제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다. 부품만 해도 수십만 원. 워터펌프가 나갔어요. 벨트도 망가졌고요. 간단한 수리가 아니에요. 몇 시간 걸리고 부품값이 비싸요. 노부인이 차에서 내려 지은 옆에 섰다. 80대쯤 돼 보이지만 동작은 젊은이처럼 유연했다. 집까지 갈 수 있게 임시로 고칠 수 없을까?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렇게 달리면 엔진이 망가져요. 이 디젤은 튼튼하지만 냉각수 없이 못 버텨요.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다. 이 동네가 낯선 모양이었다. 가까운 벤츠 딜러숍은 20km 떨어져 있고 견인차 부르면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지은은 미친 결정을 내렸다. 회계사가 들으면 기절할 만한. 할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봐줄게요. 아니, 패 끼치기 싫어. 패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 할머니 생각나서요. 누가 도와주길 바랐을 거예요. 지은은 그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의자가 2개, 낡은 커피포트, 벽에 자동차 달력과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깨끗하지만 초라했다. 정말 친절하시네. 나는 혜숙이야. 지은이에요. 그냥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혜숙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지은은 벤츠를 수리했다. 재고에 있던 중고 펌프와 비슷한 벨트로 임시로 고쳤다. 완벽은 아니지만 집까지 갈 수 있을 정도. 문제는 비용이었다. 지은은 부품과 인건비를 공짜로 줄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초라한 대기실에 홀로 앉은 노부인을 보니 정가 청구가 망설여졌다. 3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 엔진이 새 것처럼 돌아갔다. 다 됐어요. 혜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얼마예요? 지은은 70만 원 청구서를 내밀어야 했지만 대신 말했다. 됐어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혜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아가씨, 무료로 일할 수 없어. 이게 내 생계야. 가끔은 옳은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혜숙은 한참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고급 종이에 지은의 이름이 우아하게 쓰여 있었다. 내 친절을 그냥 받을 수 없어. 대신 약속해. 가장 희망이 필요할 때 여러 번 지은은 이상했지만 고개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혜숙이 미소 지었다. 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가 차를 타고 사라지자 지은은 후회했다. 70만 원을 날린 셈이었다. 하지만 후회보단 사람 돕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3주가 지옥이었다. 집주인 박 씨가 매일 렌트비 독촉 전화를 걸었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다. 담보물 부족, 현금 흐름 불안정 단골 2명이 부품 지연으로 다른 가게로 갔다. 최악은 목요일 오후 김 씨가 엑셀을 찾으러 왔을 때 수리가 늦어 불만족스러워했다. 미안하지만 다음부터 피트거리 새 가게로 갈게. 장비가 현대적이고 부품 빠르거든. 김 씨는 아버지의 첫 고객이었다. 그녀를 잃는 건 가족 역사를 잃는 기분이었다. 저녁, 지은은 장부를 다시 봤지만 숫자는 더 나빴다. 렌트 3개월, 대출 2개월, 공급업자 빚 산더미. 한 달 내내 무급으로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전화가 울렸다. 지은 씨, 박 임대관리요. 상가 렌트비요. 박 사장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돼요. 3개월이 한계예요.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퇴거 절차 시작할게요. 내일. 지은은 가게에 앉아 아버지가 사모은 도구를 둘러봤다. 기름 냄새가 실패의 냄새로 느껴졌다. 사촌 태준이 6개월 전 가게를 사겠다고 했다. 타이어숍으로 바꾼다고. 그럼 민호 자동차는 끝나지만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었다. 그때 봉투가 떠올랐다. 먼지 쌓인 서랍에서 꺼내 열었다. 가장 희망이 필요할 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떨리는 손으로 찢었다. 안에는 편지와 노스의 열쇠. 편지를 읽자 지은의 피가 얼어붙었다. 내 사랑하는 지은아, 나는 내 증조할머니 혜숙이야.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을 배신한 자야. 1940년대 내가 16살 때 내 증조할아버지 태호와 사랑에 빠졌어. 그는 정비사였고 우리는 결혼할 계획이었지만 내 집안이 반대했어. 태호가 작업 중 사고로 죽자 집안은 나를 강제로 아기 내 할아버지를 입양 보내게 했어. 그 후
나는 부유한 집안과 결혼해 살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이미 죽었고 내 아버지 민호도 내가 찾기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어. 내 가게를 발견하고 내가 내 핏줄임을 알았어. 차 고장은 일부러 낸 거야? 내 친절을 확인하고 싶었어. 이 열쇠는 서울 제1은행 금고 1247번을 열어. 안에는 증거와 내가 소유한 시골 부동산 정보가 있어. 그곳에 태우가 지은 정비소가 있어. 하지만 지은아, 이건 속죄가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을 버린 죄로 평생 고통받았어.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할지 아니면 복수할지 내 선택이야. 지은은 편지를 3번 읽었다. 해숙은 증조 할머니.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버린 배신자였다. 할아버지는 입양으로 평생 고아처럼 살았고 아버지는 그 상처를 안고 일했다. 지은의 가슴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친절은 테스트였고 이제 지은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참이었다. 침묵 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다음 날 지은은 은행으로 갔다. 손이 떨려 열쇠를 제시했다. 매니저가 기록을 확인했다. 해숙 씨가 40년째 빌린 금고예요. 친척이세요? 증손녀예요. 금고 안에는 서류, 사진, 법적 문서,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부동산 문건. 사진 속 젊은 해숙이 태우 옆에 서 있었다. 태우는 아버지와 닮았다. 부동산은 경기도 50에이커 토지, 집과 정비소 포함. 가치 10억 원 이상. 유언장에 지은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이게 속죄. 60년 침묵의 대가. 그녀는 해숙의 번호로 전화했다. 해숙 할머니, 지은이에요. 봉투 열었어요. 긴 침묵 후 안도의 한숨. 아이고, 전화 줘서 다행이야. 은행 갔니? 지금 여기에요. 왜 차 수리할 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 60년 찾았는데 내가 날 거부할까 봐. 내가 아이를 포기한 죄인인데. 강제였잖아요. 그래도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녔어. 내 친절이 증명했지? 내가 내 핏줄답게 착하다는 걸.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다. 착함. 이제 그 착함으로 복수할 거야. 그들은 오후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은은 가게를 일찍 닫고 경기도로 갔다. 긴 나무길 끝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뒤에 정비소가 서 있었다. 태우 자동차 워크숍 1952. 해숙이 현관에서 기다렸다. 환영해, 내 아이야. 내 유산이야. 포옹하려 했지만 지은은 한 발 물러섰다. 유산. 60년 배신의 대가예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투어를 받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해숙은 1960년대 이 땅을 사태우를 기리려 정비소를 지었다. 안에는 최신 장비, 빈티지 차들. 이게 다 내 거야. 이 지은은 압도됐지만 분노가 더 컸다.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해숙이 단호히 말했다. 내 혈통이야. 태우가 못 쓴 걸 내가 살려. 그날 저녁, 지은은 돌아오며 계획을 세웠다. 이 유산을 이용해 해숙을 파괴할 거야. 60년 침묵의 대가로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낼 거야. 법적 문서를 확인했다. 모두 합법. 지은은 박 씨에게 렌트비를 약속하고 태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일주일 후 소유권 이전. 해숙이 또 봉투를 줬다. 운영 자금 5천만 원의 지은은 받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했다. 가게를 옮겼다. 새 정비소는 성공적이었다. 고객이 2배, 클래식 카 복원으로 유명해졌다. 해숙은 사업 도와줬다. 네트워크로 컬렉터를 소개했다. 하지만 지은은 매일 저녁 해숙과 식사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파헤쳤다. 태우 할아버지 죽음 후 왜 바로 찾지 않았어요? 해숙이 눈물 지었다. 집안이 막았어. 결혼 강요당했지. 지은은 속으로 내 선택이었어. 배신자.
6개월 후 사업은 번창했다. 직원 2명, 대기자 3개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었다. 해숙과 가까워질수록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다. 해숙의 약점을 알게 됐다. 그녀는 여전히 옛 집안과 연결돼 있었고 그들은 해숙의 과거를 숨기려 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고용해 입양 기록을 공개 소송으로 만들었다. 할머니, 이건 내가 시작한 거예요. 이제 끝내줄게요. 소송이 시작되자 해숙의 세계가 무너졌다. 언론이 달라붙고 옛 집안이 그녀를 버렸다. 해숙은 병원에 입원했다. 왜? 내가 가족이라 믿었는데 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버렸듯이. 1년 후 지은의 사업은 최고조. 하지만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해숙은 쇠약해져 세상을 떠났다. 지은은 복수 성공했지만 가슴에 공허가 남았다. 60년 침묵의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잃었다. 친절히 시작한 복수는 결국 지은 자신을 파괴했다. 선택의 대가는 항상 비싸다.